새로울 신, 배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뉴스 만나기 전에 벌써 연 나흘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2주간 청취율 조사 기간, 어제가 아니라 화요일부터입니다. 1월 22일까지 가는데요. 2주 동안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가면 잘 받아주시고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주 동안의 청취자 이벤트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커피를 10분한테 보내드릴 텐데요. 25만 원 상당의 청소기도 한 분께 추가로. 네, 아니, 저 주세요. 이거 맨날 나오면 댓글에 뭐 장성철 네. XX만 이런 욕 먹으면서 내가 계속 나오는데 보상 차원에서 좀 주십시오, 저에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에 따르면 응모를 해 주십시오. 네. 네. 추첨에는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방 중에 문자로 감상평이나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그리고 1분을 뽑아서 청소기를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근데 청소기도 매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요, 이거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오늘 접속하신 분 커피는 매번 10분씩 드리고요. 커피, 뭐 치킨, 뭐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고요. 피자도 드렸었고요. 오늘은 커피 그리고 청소기 이렇게 가고요. M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미니로도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은 안 됩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얼굴 무슨 일이 있냐? 예, 무슨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 왼쪽 볼 광대 바로 아래쪽에 제가 오늘 잘 길을 걷다가 작은 단차가 나와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얼굴과 손에 찰과상이 있었는데요. 뭐 심한 건 아닌데 좀 붉은 기운이 올라와서 이 꺼즈를 좀 붙였습니다. 가장 살색과 가장 제 피부색과 비슷한 걸 붙이긴 했는데 그래도 좀 표시가 나기는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심하십시오. 항상 아예 큰 계단은 사람이 참 조심해서 걷는데 작은 단차, 작은 것에 부주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선거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선거 때 부주의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는 분들 계셔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조심하시라. 제 얼굴 보시면서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라라는 말씀 보내드립니다. 자,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나마 네.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AS 뉴스 하나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엊그제였죠. 저희가 이제 화요일에 인권 새로 고침에서 박래군 4.16 재단 상임이사 그리고 뭐 민수현 대표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희망솔루션의 대표님이시죠. 두 분 모시고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옥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됐었던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고 판매했던 SK케미칼 관계자들이 오늘 있었던 2심 재판 선고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그리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인데 업무살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았고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원심을 파기하고 오늘 2심 법원은 유죄 선고.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그리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서는 금고 4년형,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서 3년형이었는데 그중에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클로로메틸 아이소티아졸리논이라는 그러니까 CMIT라고 약칭이 되는 물질이 있고요. 메틸 아이소티아졸리논이라는 물질 MIT 그러니까 CMIT와 MIT라는 독성 화합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와 관련된 거고요. 제조 판매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관여를 했었다라는 혐의입니다. 1심에서는 판매한 제품과 피해자들의 뭐 상해라든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무죄 이렇게 선고를 했었는데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서 공소 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이제 연구자들이 제출한 연구 자료들 이런 어떤 추가 증거들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하고요. 이 가운데 사망자만 1,262명인 사건입니다. 네. 자, 이게 201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3년이 지나서 2심 판결이 나온 거고요. 이에 앞서서 다른 성분, pH 무슨 성분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성분 가습기와 관련해서는 형사 유죄 판결이 이미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CMIT와 MIT 성분과 관련돼서는 첫 유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민수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희망솔루션 대표 사실은 이분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 둘 남편까지 전부 다 피해자시거든요. 본인이 이 살균제를 슈퍼에 가서 사서 가족들이 있는 데서 가습기에 넣어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느낀 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아, 그러겠죠. 예. 저 국회에 있을 때 아마 이거를 국회 청문회에서 불러가지고 국정감사에 불러서 증언도 듣고 네. 이분들 많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조금이나마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인과관계에서 안전성 검사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인과관계를 따져 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그 범위를 넓힌 판결로 보입니다. 다만 5년 구형을 했는데 애경산업 대표 안용찬 대표는 금고 4년형. 사실은 구형량에 비하면 그 적지 않은 판결을 받았어요. 그 선고를 받았는데 구형량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피해자들은 또 굉장히 뭐 1,000명 이상이 1,262명 사망자. 62명이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자 민수연 대표님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법원 판결까지 또 기다려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만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기도 했고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민주당에서 사라졌다라면서 탈당의 변을 밝혔는데 직접 일부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내의 비판자들이나 본인의 지지자들을 두고 이제 수박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멸과 공격이 있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요.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거의 완성했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검찰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양측을 나란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모두 다 검찰 독재와 방탄의 수렁에서 헤매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당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게 이미 당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네. 원칙과 상식 이런 그 국회의원들과 어떻게 연대를 할 거냐 하는 문제인 건데 협력하겠다라는 점을 오늘 강조했습니다. 하루 전에 이제 탈당했었던 원칙과 상식 소속의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과 앞으로 힘을 모으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이준석 위원장 개혁신당의 이제 위원장에 대해서 연대할 가능성을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협력할 용의가 있고 협력해야 된다. 긍정적 입장을 밝혔고요.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라든지 뭐 그 외에도 제3시대 빅텐트론의 파트너로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지향점이 다른데 같이 갈 수 있겠냐라는 지적들을 이제 기자들이 했는데 공통점을 찾아서 추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97년 대선 때 DJP 연합에 비하면 훨씬 더 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그들하고 이제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했습니다. 네, 요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원칙과 상식 신당 사이에 빅텐트를 조기숙, 박원석 두 분이 조율하고 있다라고 여의도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던 건가요, 그 두 분이? 맞아요. 예, 장성철 소장님.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낙연, 이준석 이 두 분이 만났어요. 네. 1시간 넘게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 두 분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조율한 거는 조기숙, 박원석 이 두 의원이 맞다. 전직 의원들이 맞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 두 분이 양쪽의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여러 사항들을 좀 전달하고 서로 오해 없게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제인가요? 그 채널A에서 네. 두 분이 이제 토론하는 유튜브 촬영도 했어요. 채널 A에서 네. 이준석, 이낙연 네. 두 분의 대담 토론. 네, 그래서 이제 좀 자주 이렇게 좀 만나면서 서로의 생각과 판단을 좁혀가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따로 해서는 올해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고 좀 열성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양쪽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성철 소장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소위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추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네. 뭐 예전에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뭐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바른미래당 실험을 했을 때도 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면 네. 뭔가 합치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보시면 이제 금태섭 전 의원부터 해가지고 네. 유호정 의원, 박원석 의원까지 이제 굉장히 좀 넓은 지향점을 가진 분들이 이제 다 모이려고 하고 있는 셈인데 이게 이제 매끄럽게 연합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장 소장님. 양쪽에서 상호 신뢰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최소 강령만 맞으면 우리가 함께하자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살아온 길이 너무나 다르죠. 네. 진영도 다르고 보수 이념도 달라요. 네. 그런 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상식과 합리적인 정치를 위해서 한 자리에 한 울타리에 모인다.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러지 않으면 지역주의에 입각한 양 거대 정당이 국민을 반으로 갈라서 갈등과 혼란의 정치만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라도 서로 좀 양보하고 욕심 덜 부리고 한번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해보자라는 최소한의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나왔잖아요. 진영에서 다 나온 분들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살려면 조금 양보를 하면서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은 어제 뭐 김태년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다당제를 이야기하는 건 참 낯설다. 낯설죠. 과거를 예. 부정하는 얘기죠. 예. 또한 본인이 뭐 민주당 당대표하고 뭐 대선 후보도 하고 뭐 그리고 예.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하실 때는 그런 그러지 얘기 안 않았는데 하셨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세력을 민주당 외부에서 구축을 해서 다시 민주당으로 본진으로 돌아가고 이준석 전 대표도 외부에서 자기 세력을 가지고 소위 유혈 입성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가. 실제로 제3의 정치 세력을 끝까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제3지대 빅텐트에서 몇 명이나 되는 걸까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막 걸음마를 걷는 아이한테 너는 왜 못 뛰어라고 하면서 아니, 이건 뛰고 안 혼내는 뛰고가 거는 아니라 어디로 뛸 거냐의 문제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걷는 중이라니까요. 아, 지금 네. 어디로 뛸 건지는 일단은 빌드업 좀 하고 나서 그 나중에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신장식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분들이 창당을 뭐 합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될 포인트 같아요.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저 당은 계속 가는 당인가? 그렇지. 아니면은 정치 공학적으로 이번에 소위 무당층 내지는 양당을 비판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서 각자 양당으로 다시 회귀하는 군사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끊임없이 물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원칙과 상식 박원석 의원 쪽에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해답도 줘야 된다. 뭐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강하다.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강하다. 근데 당신들이 이렇게 따로 살림을 차림으로써 그러한 총선의 명분을 훼손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핵심 구도에 네. 혼선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내지는 결국엔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만약에 아픈 질문인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해답을 하겠다라고 하던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심판론을 좀 잦아들게 하고 또 분열해서 야권 심판론이 좀 잦아들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용당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진보 진영의 우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 질문 계속 가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민심에 어떻게 부응 내지는 그 민심의 이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은 어떻게 조응할 거냐? 혹시 전선만 교란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아마 내내 선거 내내 이 제3지대 빅텐트 정당에는 그 질문이 닿게 될 겁니다. 예, 어떤 답변을 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당을 이끄는 건 나다. 나야 나 이런 얘기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의 임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관위원 9명 오늘 임명했는데 현역 의원이 3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인사 출신 6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기현 지도부 1기에서 사무총장직을 내려놨다가 영입위원장으로 재복귀를 했던 소위 윤핵관 재선의 이철기 의원이 이제 선두에 있고, 그리고 초선으로서 4.10 총선을 지휘하게 되는 장동혁 의원이 이제 포함이 됐고요. 장애인계 비례대표인 초선 이종성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외부 인사 중에서는 법률가들이 좀 눈에 띄고요. 문혜영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마취통증학과 교수, 전종학 변리사, 그리고 전혜진 호텔 외식 관광 경영학회 부회장 등등, 그리고 황형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코리아 대표 파트너도 있는데 9명의 위원 중에서 5명이 법조인 출신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합류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재 영입위원장도 여전히 이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윤심공천, 용산공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요. 기자들이 바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이 아무래도 신윤계 핵심으로 평가를 받아서 좀 유심히 작용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평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공천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께서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당이 이제 준비해놨던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재 영입위원장이 이제 포함됐고 그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강조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공관위 활동 기간이 짧고 뭐 공천 방향을 그동안 같이 논의를 해왔었다는 거를 좀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선의를 갖고 일할 거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선의, 헌신 자주 희생. 사용하시는 말인데 지금 이철규 의원은 뭐 그냥 다 하고 있는 트리플 크라운 아닙니까? 그렇죠. 신뢰가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누구의 없고. 신뢰? 뭐 대통령의 신뢰도 강하고요. 네. 대통령의 신뢰 강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믿음이 없으면 아마 본인도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철규 전 사무총장 영입위원장에게 상당히 많이 조언을 구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상의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철규를 빼고는 공천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행은 뭐냐면 그래도 이철규 의원이 사무부총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인재영입위원장도 하면서 당무를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천관리위원회를 보면 당무를 제대로 잘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철규 위원장이 들어가서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참 다행인 것 같고,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윤심 공천을 하는 선봉장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공관위원들은 다 무의미해지고 이철규 공관위원장의 입김이 가장 센 거 아니냐. 그러한 우구심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 오늘 공관위원들 선임된 분들 보면 이철규 공관위원장이랑 뭐 맞대면해서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신가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관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네. 당에서 어떠한 것들을 딱 이제 여론조사 그리고 평판조사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은 뭐 외부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반대를 하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공천을 하고 있어요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외부 위원을 두는 거지. 그분들이 뭐 공천에 새로운 혁신과 바람, 개혁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철규 영입위원장에게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관위원장 겸 영입위원장이죠.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사를 두고는 중앙일보도 걱정이 많은데요. 뭐 사실 이제 중앙일보뿐만이 아니라 최근 소위 말하는 조중동 매체들, 그러니까 보수 언론 매체들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식의 이제 인사 운용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제목에 아예 이제 자유투라는 이제 신조어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자격증 있는 사람,
그리고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한 사람, 그리고 투사 이미지 이걸 이제 섞어서 자유투라고 이제 참 말들 잘 만드세요. 뭐 비대위원이었다가 낙마했었던 민경호 전 비대위원이라든지 투사 유튜버. 네, 투사이자 유튜버였고요. 그리고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혹은 이제 그에 준하는 투사예요. SNS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했었고 의사 자격증 가지신 유튜버이자 투사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투사 이미지.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뭐 박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소위 여성 혐오 발언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가명으로 이제 겸직을 했다라는 논란도 이제 추가로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역사 인식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뉴라이트 사관에 기반해 있는 거 아니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어제 같은 당인 윤주경 의원조차도 이제 비판했을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구설수에 오른 인물들이 대체로 발언이 좀 자유로웠던 유튜브를 중심으로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SNS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을 해왔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검증 스크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관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인선안이 어디선가 오는 거를 거부를 못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 자세한 사항은 알 수는 없지만 네. 인사 검증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었던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장관들 인선안이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제 입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항상 말을 못하는 금기어가 있으세요. 보면 V1이냐 V2냐 이렇게 아니요, 하시는 분 그건 쪽 아닌 것 얘기를. 같은.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선관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오는 인선안을 거절하지 못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다. 이런 그 소위 자유투 인사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해놨던 발언들이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씩 꺼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상당히 그게 부담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긴 할 한동훈 겁니다. 비대위원장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법무부 장관 때보다 비대위원장이 됐다라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예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임명한 분들이 행동, 발언 잘못했을 때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비대위원장이다.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